세입자 내보내는 또는 세입자 내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내쫓는 방법. 이거는 세입자를 내쫓는 게 아니라 세입자 스스로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사이에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집주인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거고요. 딴 데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제도가 임차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가 문제였죠. 전세 물량이 정말 없을 때 시행하는 바람에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집은 집대로 구하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더구나 아직 제대로 된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행 2년 차인 내년 더 많은 분쟁,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는 또는 세입자 내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그런데 옛날 싼 가격으로 계약갱신을 해야만 했던 주인분들, 이런 집주인분 중에 속쓰린 분들, 오늘 세입자 내쫓는,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큰 밑바탕 제1원칙 깔고 갈게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나한테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거 원칙으로 삼고 가겠습니다.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첫 번째, 법에 보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보낸 뒤에 임대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로 들어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살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임대를 놓게 된다면 이 경우는 좀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전 임차인, 내쫓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 말고 제3자에게 매매는 어떨까요? 여기 법에 맹점이 아직 있는데요. 법 그리고 해설집에는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 팔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팔게 될 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경우는 또 허용이 됩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내보낸 다음에 팔았다, 이 경우는 일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례나 판례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팔았을 경우에 임대인이 불리해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내쫓는 방법. 이거는 세입자를 내쫓는 게 아니라 세입자 스스로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사례와 다른데요. 일단 첫 단계는 실거주라고 말하는 거에서 시작합니다. 사례를 볼게요. 세입자가 우선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아, 내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세입자는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른 집을 알아보겠죠. 다른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까지 내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죠. 그래서 이사 날짜를 기다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또 전화가 옵니다. 원래 아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다. 아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여기서 더 사셔라. 그때 계약갱신을 한다고 했으니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 경우 이전 세입자는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삽니다. 왜? 이미 다른 집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려면 그 냈던 수천만 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집주인이 다시 계약갱신을 하라고 했는데도 세입자 스스로 갱신을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고 했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진짜 들어와서 살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된 건지, 또는 임대인이 내보낼 마음 먹고 거짓말을 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이 집주인은 최근 오른 가격에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 스스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의도를 알 수 없는 주인의 상황 변화에 세입자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사례 볼게요. 계약 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아예 특약에다가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적고 첫 계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 법 규정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법 규정입니다.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조항들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임대인은 이 경우까지 대비해서 특약을 넣었습니다. 바로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규정은 임대인, 임차인 간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실제 특약에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임대, 임차인 간 합의하에 만기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나가기로 합의한다.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다음 조항이 더 중요해요.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는다는 합의금으로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얼마를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서로 보상을 해주고 합의가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앞으로 당겨와서 애초에 첫 계약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아무래도 임대인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한 줄 더 있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재소전 화해에 동의한다. 이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재소전 화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넣은 건데요. 재소전 화해, 이거는 참 생소한 용어죠. 보통 주택 임대차에선 쓰지 않고 상가를 빌릴 때 간혹 들어왔던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로 소송을 가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임대인은 3개의 장치를 걸어뒀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는다, 먼저 보상하고 합의한다, 재소전 화해한다, 이렇게 말이죠. 아마 이 정도로 하면 웬만한 임차인들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만기 때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바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특약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행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과 맞붙었을 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법 시행 2년차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분쟁이 아직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결론은 법 시행 2년차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임대인은 어떻게 좀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이런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서로 소송까지 간다면 누가 이길지 이거는 아직 장담은 못할 거고요. 아마 비싼 변호사 쓰는 분이 이기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알 수 없다. 나중에 실제 사례나 판례들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오늘 세입자 내쫓는 법, 내보내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인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서 임차인이 나가줬으면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임대인한테 조금이라도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티인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